네, 2021 과학기자대회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3세션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세션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접속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과학기자대회를 시청하시고 후기 정성껏 참여 후기 남겨주시면은요, 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모바일 음료 쿠폰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유튜브 생중계 영상 화면 아래 공지된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내년에 더욱더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과학기자대회 탄소 중립의 이상과 현실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주제로 3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주제 발표 후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먼저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님께서 탄소 중립시대 글로벌 동향으로 보는 우리의 방향이란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에 근무하는 김성우입니다. 이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이 과학기자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제가 올해로 환경 실무를 시작한 지 30년 차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나아갈 방향을 기술 관점에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30년 동안 환경 에너지 계속 실무하면서 최근 한 2년 정도의 변화는 처음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큰 이제 전환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하나 주목할 점은 국가들이 한 1년 6개월 전만 해도 한 전 세계 25% 국가만 탈탄소를 선언했는데 이제는 거의 80%에 육박하는 국가가 탈탄소를 지향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다르고요. 유럽과 미국도 이제 탄소 중립을 실행하기 위해서 올 7월 달 또 올해 2월 달부터 유럽, 미국이 각각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 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는 2030년까지 90년 대비 55% 감축하는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고, 미국도 계속 법안이나 행정명령 등으로 기후 변화 대응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일단 조금 와닿는 것은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환경이 통상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 국경 조정, 이제 흔히는 탄소 국경 세를 포함한 탄소 국경 조정이라는 게 도입될 예정이고요. 어떤 한 국가가 탄소 규제를 강하게 하면 그 국가 내에 있는 기업들은 손해니까요. 탄소세를 내게 되면 원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불리하니 이제 수출입을 할 때 그 차이를 보정한다는 게 탄소 국경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EU로 우리나라가 철강을 수출하면 EU의 탄소 규제가 탄소 비용이 더 비싸다 그러면 우리는 그 차액만큼을 수출할 때 돈을 더 내야 되는 것이라 실제로 통상과 환경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중국도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작년 9월에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탄소 중립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나 수소로 거의 3분의 2 이상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수반합니다. 중국이 전 세계 석탄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한 것은 기술적 자신감이 없으면 힘들지 않았겠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고요.
그 증거를 저희 연구소에서 조금 분석을 해 보았는데,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게 만약에 탄소 중립이 된다면 에너지 소비 기준으로 거의 3분의 2 정도는 전기를 쓴다는 거거든요. 깨끗한 전기를 쓴다는 것인데, 깨끗한 전기를 3분의 2 정도로 쓰려면 누군가 그걸 공급해야 되고 기술이 받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한 핵심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패널, 태양을 받아서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풍력 터빈 정도가 대표적일 거라고 보는데요. 이 세 가지 기술을 지금 누가 제일 많이 공급하고 있나를 분석한 슬라이드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전 세계 탑10 업체 중에 2020년 기준으로 5개가 중국 업체이고요. 태양광 패널은 전 세계 탑10 중에 7개가 중국 업체고, 풍력 터빈도 7개가 중국 업체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이미 어느 정도 그런 자신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희귀금속이나 메탈까지 포함하면, 유통까지 포함하면 중국이 85%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도 이제 10월 26일 날 작년에 탄소 중립 선언했는데, 선언한 거는 뭐 선언했나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선언한 다음에 그 일본 공적연금, 그러니까 우리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적연금에서 뭘 발표했냐면은 일본 공적연금이 보유한 일본 주식의 시가총액이 한 43% 오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파리 협정이 지켜지면, 탄소 중립이 지켜지면.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일본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 특허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반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에서 상당 부분 승부가 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당연히 응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 주목하시면 좋을 게 주주들 있잖아요. 주주들, 즉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 그 증가 속도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증가 규모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한 6개월 전만 해도 9조 달러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만 탄소 중립 선언했는데, 그 올 6월 기준으로 지금은 더 늘었을 텐데요. 43조 달러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거든요. 자산운용사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는 거는 자산운용사가 건물에 입주해서 쓰는 전기를 탄소 중립하겠다는 게 전혀 아니고요. 금융회사에 보통 통상 700배를 배출하는 금융회사가 투자하는 대상 회사를 탄소 중립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6개월 사이에 43조 달러까지 온 거고요. 이거는 글로벌에서 프로페셔널하게 매니지되고 있는 전체 자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건 확실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압력을 넣고 요구를 하니까 기업의 탄소 중립이 자의든 타의든 속도를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제가 지난 2년을 본 혹은 자문하면서 느낀 바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업체들도 기업들도 상당히 탄소 중립 선언에 열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투자자가 탄소 중립을 요구한다는 것이 우리가 요새 흔히 이야기하는 ESG의 하나의 사례로 탄소 중립과 ESG가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ESG라는 것이 환경사회 지배구조로 비재무적인 항목이잖아요. 근데 투자자가 투자 대상 회사에 요구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요구의 하나의 좋은 예시가 이 탄소 중립의 요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는 돈 벌어야지 왜 ESG를 요구하나, 비재무적인 항목을.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어떤 컨센서스가 생기기 시작했냐 하면은
ESG 중에서도 특히 탄소 배출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을 잘 관리하는 회사가 그렇지 못한 회사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더 좋다라는 공감대 컨센서스가 형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투자자들은 착한 일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자 요구도 있지만 돈 버는 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얼라인이 되기 시작했다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주주 제안을 통해서 커다란 회사의 아주 소액주주가 커다란 회사의 이사들을 기후 변화를 기후 변화 대응을 이유로 이사들을 교체하는 일이 이제 올해 발생하기 시작했고 또 이제 법원에서도 그 기업의 활동을 촉구하는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 어떤 대전환 속에서 이제 선진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지금은 이제 초기 패턴이라서 완전히 일반화하거나 통계적으로 분석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희가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분류에다가 저희 연구소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이 5가지 분류 정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그룹 집단이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은 변경하지 않고 청정 에너지로 사용 연료를 바꾸는 집단이 있고 수소 같은 완전히 새로운 저탄소 제품을 선점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집단이 있고 또 탈탄소화를 전방위 산업으로 구매사, 고객사까지 확장하는 전략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싸리 벤처 같은 데 기술 확보하는 전략이 있는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135로 해놨던 게 전부 핵심이 기술입니다. 핵심이 기술 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상당 부분은 그게 전부는 당연히 아니고 사회적 합의도 있고 좋은 정책도 필요하고 다 좋지만 다 필요하지만 기술도 하나의 큰 축이다라는 설명을 오늘 이 과학 기자협회의 그 행사에 맞게 좀 해 보았고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쭉 배출했던 게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 검정색인데요. 이거를 탄소 중립을 한다 그러면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꺾어야 되는 거의 농담 같은 목표를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이라 기술이 단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기술 개발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철강 회사가 당장 탄소 중립하려면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600년 동안 내려오던 석탄을 쪄가지고 철광석을 녹여서 쇳물을 뽑는 기술이 싸고 굉장히 검증된 기술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술들은 개발을 하면서도 지금 현재 특허로 나와 있는 현재 기술들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어떤 글로벌의 어떤 기술들이 부상을 하는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가 기술 확보를 우선 하는 게 혹은 갖고 계신 기술이 있다면 내 기술이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마침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릴 수 있었던 거는 저희 김앤장은 어차피 특허 분석을 하는 팀이 제일 크게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부터는 저희가 탄소 중립 기술 특허 분석을 시작해서 기업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들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 어떤 기술을 M&A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또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 중에 이거를 내가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스케일업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기업에 그 기술이 글로벌에서 어떤 포지션인지 검증할 수 있는 벤치마킹을 도와드리는 거라서 이제 저는 장기적으로 다 스트래터지가 다르겠지만 당장 저희는 줄여야 되는 밀린 숙제를 하기 때문에 당장 줄여야 되는 숙제를 받아든 입장에서 툴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특허 분석들의 빅데이터나 AI 분석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의 탄소 중립 시대 글로벌 동향으로 보는 우리의 방향이란 제목으로 너무나도 귀한
인사이트 또 의견 나눠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발표는요.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에서의 과학기술의 역할이란 주제로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선교입니다. 본 발표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원래 1시간 발표인 줄 알고 발표자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15분에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넘기면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김성우 소장님 말씀에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력 산업이나 에너지 산업을 생각을 하면 전기는 꼽으면 나오고 또 에너지는 주유소 가서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가 더디거나 아니면은 그런 가시적인 변화를 느끼기 어려운 기술과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2년, 5년의 변화가 과거 20년의 변화보다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가 어렵다라는 말들을 에너지 정책이나 전력 정책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2달 전에 이야기가 다르고 6개월 전에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혁신 산업과 같은 속도로 상당히 논의 자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목자로 준비를 해봤고요. 앞서 설명한 많은 분들의 말씀들처럼 우리 사회는 에너지에 의존을 했고 그 에너지의 대다수가 화석 연료고 에너지를 빠르게 증가시켜서 경제와 산업을 키우고 모든 것 현대 문명들을 이뤘다라는 부분으로 요약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지난 200년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화석 연료의 비중은 80%고요. 우리가 자본주의와 세계화라는 전반적인 흐름에서 얼마나 빠르게 화석 연료들을 소진해 왔는지 이 그림이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수치들이 인구의 증가나 GDP의 성장 등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화석연료 문명을 그 구성하는 원소에 따라 탄소 문명이라 이야기하고 찬란한 인류 발전의 역사라고 말을 한다는 그 부분 자체가 크게 특이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그 탄소 문명의 기원이 되는 에너지에는 탄소가 있고 그 부분이 온실기체의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그러한 온실가스의 증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에너지의 직접적인 사용이 73%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탄 사용량이 세계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80% 정도가 온실기체의 원인이 에너지에서 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를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고 우리가 목표하는 탄소 중립에 이를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럼 과학자들이 그런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서 아니면 온실가스에 대해서 그동안 무엇을 얘기를 했느냐라고 한다면 지난 30년 동안 그런 과학자들의 기후학자들의 역할은 과학적인 경고를 보다 심도 있고 밀도 높은 결과로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파리 기후협약이 이루어지고 또 최근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에 대한 선언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 결과적으로서 전 세계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근거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활용해왔던 그 화석연료의 빠른 증가는 온실가스의 그 증가로 이어졌고 그렇다면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말하는 그 경로는 얼마나 가파른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어떤 관성이나 여태까지의 어떤 형태 자체를 크게 전환하는 그런 목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수치적인 양을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2020년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5에서 6% 수준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30년 동안 그 정도 수준을 그런 경제적 위축이나 여러 가지 통제가 아닌 우리의 순수한 노력에 의해서 전환을 해야 되는 거대한 과제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앞서 설명해 주신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에너지 회사,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기반한 에너지 회사조차 탄소 중립을 선언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는 매우 특이한 상황으로 접어들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논의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러면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면 우리가 우려하는 기후 위기에 다다르지 않고 새로운 기회와 지속 가능성을 얻게 되는가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2050년 탄소 중립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대기에 배출되어 있는 온실가스 기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버슈팅되는 현상이 있고 그러한 오버슈팅되는 현상 자체가 기후 변화를 야기하고 그러한 위기 자체가 실제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역시 존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50년 이후에는 네거티브, 의무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과학기술적으로 본다면 그러한 오버슈팅되는 그 부분들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기후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이야기한다면 지금은 하나의 가능성으로 논의되고 있는 CCUS와 같은 다양한 기술들이 성숙이 돼야 우리가 원하는 안정적인 기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9년을 온실가스 감축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2019년까지 유의미한 감소가 존재하지 않았고 어떤 과거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선진국 대비 온실기체가 지난 20년 동안 증가를 했고 코로나가 돼서야 그러한 꺾이는 곡선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선진 생태계와 다르게 지난 20년 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방향으로 산업과 사회 생태계를 구축했는데 그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19에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전환을 해서 이러한 사회적 위축이 아닌 우리의 온전한 노력으로 탄소 중립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적인 전략과 실행들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더 적합하게 말이 적용될 수 있는 게 2020년, 21년 코로나19는 축의 대이동, 거대한 어떤 패러다임 측면에서 있을 때 시점을 앞당겨주는 그러한 우리도 저탄소 생태계로 향하는 그러한 생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노력들의 변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탄소 중립의 어떤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는 에너지를 당연스럽게 전환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그 당연스러운 변화는 기술의 발전이 있었고 경제와 산업이 있었고 사회의 수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과 경제, 자본이 서로 상호적인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인 에너지를 활용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무에서 석탄으로, 석탄에서 석유로, 그리고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인 에너지원을 찾았고 이를 활용하는 기계장치, 증기기관, 내연기관, 제트엔진과 같은 다양한 기계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거의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얼마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교과서에서는 오일 피크를 대체하는 대체 에너지를 찾는 것이 우리의 주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석연료는 말 그대로 땅속에 갇혀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캐내면 더 이상 다시 생성되기까지에는 인류의 지각시간이라는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2055년 관점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 오일 피크,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는 그런 피크가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탐색해야 되고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오일 서플라이 피크, 공급 피크가 아니라 오일 측면에서의 디맨드 피크, 수요 자체가 내려가야 된다. 온실가스의 절감으로 인해서 어떤 땅속에 있는 오일을 더 이상 쓰지 않는 형태로서 산업과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라고 한다면 기후변화라는 그러한 가장 큰 인류의 목표가 지난 20년 동안 더 중요한 목표로 상위로 올라가면서 정책이 주도하는 그런 과거의 에너지 전환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다른 형태의 에너지 전환의 틀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술과 경제가 먼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 아래 정책이 주도해서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탈탄소 에너지원이 확장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에 자금 지원과 정부 주도의 기술 발전이 이어지고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자연스러운 형태의 전환이 아닌 혼돈과 갈등이 야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어떤 목표는 명확하게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이 결정이 됐는데 여전히 우리가 현재 있는 기술로서 그것에 달성할 수 있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부 과학자들은 달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견해에서 볼 때면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어떤 비용과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한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는 우리가 탄소 중립을 감히 상상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대기업과 같은 일부 플레이어들, 참여자들이 결정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소비자 다수, 시민 다수가 참여하고 그러한 선호도가 그런 정책에도 의사결정에도 미치고 기술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어떻게 보면 열린 생태계로서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문법,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기가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1.5도라는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부분은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우리가 예측에서 볼 때 여태까지는 기술의 변화, 경제 상황의 어떤 예측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를 그렸다면 2050년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각 연도별로 얼만큼의 목표에 무엇을 할지 또 과학기술의 성숙은 얼마나 필요할지 이러한 부분들을 역으로 생각하는 예측에서의 어떤 되돌아서 생각하는 백캐스팅의 시대로 바뀌게 되는 어떤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볼 때 지금의 에너지원의 구성과 미래의 에너지원 구성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러한 재생에너지라는 부분이 하나의 가능성에서 이제는 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아닌 에너지를 구분하는 정도로 어떤 가능성이 어떤 미래의 확실성에 가까운 그런 전망과 정책 드라이브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탈탄소화의 어떤 중요 원칙에서 전기화와 여러 가지 노력들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경험에서 볼 때 재생에너지가 왜 기대를 받느냐라고 한다면 지난 10년 동안의 어떤 그런 우리의 활용으로 인해서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이러한 부분의 포텐셜이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을 더 크게 활용해야 된다는 기대가 많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한다면 일단 우리의 탄소 중립을 생각하면 모든 부분이 당연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단 사용하고 있는 전기 부분부터 먼저 탈탄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산업 부분, 그 다음에 경제 전반에 있는 모든 온실기체를 0으로 만든 노력을 수반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수렴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부분에서는 2050에서 60년에는 마이너스 오히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게 아니라 흡수하는 부분으로서의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많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문법과 패러다임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의 관성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의 논의되는 기술들 자체가 모두 다 니치, 어떻게 보면 틈새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0년 시점에서 있는 소수에 있는 기술들이 2050년이 되면 지배적인 기술이 돼야 된다는 부분으로 탄소 중립 경로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도전적인 목표가 IEA 같은 국제기관에서 제시가 되고 있고 2050년의 목표를 본다면 지금 재생에너지는 매우 미미한 형태이고 앞으로 30배, 11배 정도가 성장을 해야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목표에서 볼 때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2035년에는 100%, 40년에는 모든 어떤 에너지 세트가 클린 에너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은 지금의 상상력,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이 수력 발전이고 5%에서 6%가 태양광과 풍력에서 나오고 있는데 미래에는 재생에너지가 80%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과거의 레거 시스템의 제약 조건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돼서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는 어떤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니치라는 부분은 열린 생태계에서 기회를 제공하는데 지금은 세 번째 단계에서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회과학적인 기대치가 첫 번째 단계를 높여놨고 그러한 틀에 의해서 우리가 기술 발전이 빠르게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를 논의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의 역할은 혁신이 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실패하거나 이러한 도전 과제가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패라는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런 성공 실패를 통해서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크게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후회 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지행을 하지만 우리의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과거의 과학기술계에 놓여져 있던 도전적인 목표를 떠나서 지금의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실현해야 되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개의 후회를 통해서 그나마 발전 가능한 경로를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런 과학기술과 탄소 중립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의 귀한 말씀, 소중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는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장으로 윤신영 동아사이언스 과학동아 편집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민철 한국방사선 산업학회 회장님께서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문제점과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정책 수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요. 네, 원호섭 매일경제신문 기자, 최호 전자신문 기자, 그리고 주제 발표를 하셨던 김성우 소장님과 김선교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좌장이신 윤신영 동아사이언스 과학동아 편집자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윤신영입니다. 이번 세션은 앞선 두 세션과 약간 결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먼저 국내 이슈이기 전에 국제적인, 어쩌면 인류사적인 이슈라는 점에서 국내 과학 이슈를 주로 다뤘던 앞선 두 세션과는 조금 더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어떤 수기와 협력 또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내적인 이슈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런 부분들 두 분 발제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토론에서도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한된 주제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외교, 경제, 법, 정책,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야 되고 어쩌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들을 정교하게 구축하는 것이 과학기술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보다도 더 시급하게 요구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오늘 발표를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그 다양한 의사결정의 근거로서 또 해결책의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제공자로서 과학기술의 역할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또 과학기술의 역할이 많이 강조되는 것이 지나친 어떤 기술 또는 시장에 대한 낙관주의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또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오늘 토론에서 자세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발표는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최근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했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2, 30년하고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많이 시할 때 느끼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먼 얘기처럼 느껴지고 좋은 얘기, 그냥 좋은 얘기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술이나 정책들이 지금은 굉장히 가까이에서 실현되고 실천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의 어떤 낙관주의, 기대 이런 것이 없다면은 감히 꿈도 못 꿀 정도로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과제가 또 무겁고 어려운 과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또 인류가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 그러자면은 굉장히 심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토론은 먼저 이민철 한국방사선 산업학회장께서 세 번째 주제 발표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기도 하고 하나의 발제이기도 한데요. 그 이후에 남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먼저 만나가지고 조금 말씀을 나눠봤는데 원전에서 말하는 임계 온도, 임계 넘어간 것처럼 굉장히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진행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많은 주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흥미롭게 좀 들으실 수도 있고 인사이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 겸 발제를 하실 이민철 한국방사선 산업학회장은 원자력 협의회장을 또 맡고 계시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원자력계에서 방사선 과학연구소장 등을 맡고 계시고 IA 연구로 기술그룹 부의장 등으로 활동을 하는 원자력 전문가입니다. 오늘 발제 먼저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이민철입니다.
뭐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과학기자협회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앞에 두 연사분들 말씀 아주 잘 흥미 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의 발표가 이제 전체 글로벌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고 어떻게 움직여 가야 되느냐라는 걸 말씀드렸다면은 저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제시되어 있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과연 지금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이제 국내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저의 얘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자면 탄소 중립 시나리오 지금 우리가 안으로 갖고 있는 게 뭐고 그다음에 과연 우리한테는 어떤 에너지원을 선택을 해 나가야 되는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를 할 거는 뭐다라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탄소 중립이 굉장히 어렵고 기술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주제지만 또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기회를 주기도 한다라는 이런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짧게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첫 번째는 지금 탄소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8월 5일에 이제 정부의 탄소 중립 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거기를 보면은 지금 현재 1년에 한 700톤 정도 나는 거를 지금 2050년에는 제로를 만들어야 되는 게 목표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얼만큼을 줄여야 되고 시나리오로 봤을 때 각 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지금 시나리오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 부분이 전체 이제 탄소 발생량 중에 뭐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이제 전원 부분을 줄여가는 것이 전원 섹터에서 만들어지는 그 탄소를 줄여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발표된 그 내용을 보면은 몇 가지 좀 아쉬운 점 아니면 해결해야 될 점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 탈원전 정책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얘기했던 탈원전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기술 개발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가 없다라는 것. 그다음에 모든 정책이든지 방향이든지 우리가 경제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든다. 아니면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도로 가는 게 제일 좋다. 이런 경제성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없다라는 것 좀 아쉬운 점이라 하겠고요. 그밖에 몇 가지 이제 아직 언서튼한 부분들 굉장히 이제 또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김성우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탄소 중립이라는 건 그냥 탄소만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됩니다. 즉 우리의 생존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산업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간 산업이 어떻고 그렇기 위해서는 기간 산업에 미치는 임팩트는 또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다 고려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그다음에 우리한테 그럼 맞는 에너지원 아니면 전원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재 IEA 그러니까 국제 에너지 기구에 가입돼 있는 국가들의 지금 전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되게 노란색이나 이제 파란색들은 무탄소 전원 아니면 저탄소 전원 그러니까 탄소를 별로 안 내는 그런 전원이라고 할 수 있고 진한 색깔로 가면 그러니까 왼쪽 위로 갈수록 탄소를 많이 내는 그런 전원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나 뉴질랜드, 캐나다,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은 뭐 수력이 풍부하니까 수력으로 많은 부분들은 이제 전력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나 슬로바키아, 뭐 벨기에, 헝가리 이런 나라들은 원자력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황입니다. 그다음에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이런 데는 원자력하고 수력을 같이 이용을 해서
현재 이제 탄소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형편이고요. 물론 이 중에 이제 몇몇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이런 나라들은 뭐 탈원전을 선언을 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변화해 가야 된다는 얘기들이 그런 나라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전체 이제 에너지 중에 전원 중에 한 30% 정도가 지금 원자력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은 한 6%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현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풍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생각할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무탄소 전원, 그러니까 탄소를 별로 내지 않는 그런 전원은 태양광과 원자력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황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전원별로 탄소를 얼마나 내느냐 보면은 그 석탄이 1을 낸다면 그 태양광은 그거에 20분의 1을 냅니다. 그다음에 원자력은 그거에 또 4분의 1을 냅니다. 원자력이나 풍력은 한 그거의 4분의 1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가야 될 조합이 어디냐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네, 그 다음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뭐냐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논의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선택 가능한 부분들은 전부 다 고려를 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논의가 이제 탄소중립위원회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원자력 전문가는 지금 현재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다음에 시민위원회의 그런 수기 과정에도 원자력 전문가 아니면 원자력 관계자들이 생각이나 현황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하나도 주어져 있지 않은 게 지금 현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성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택해갈 때 우리는 일로 가면 얼마가 들고 절로 가면 얼마가 들고 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거고 우리 국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거기 여러 개 적혀 있지만은 뭐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을 많이 하게 되면 그 간헐성이 발생을 하죠. 그럼 간헐성을 막으려면 ESS 즉 뭐 전원 그 저장 장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 거의 한 1000조 정도가 필요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지금 평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부지도 문제입니다. 지금 1기가와트의 이제 전원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원자력 같은 경우에 4제곱킬로미터, 풍력은 7제곱킬로미터, 그다음에 태양광은 10에서 한 13제곱킬로미터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대로 그 태양광을 넣으려면 서울시 면적이 한 10배 정도가 필요한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할 때 이제 국민들도 뭐 생각이 많이 이제 지식을 접하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최근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한 70% 정도가 넘고, 그다음에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확신을 갖고 계신 거를 이제 설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아마 원자력의 비중은 5에서 11%로 증가할 거다는 게 IEA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그래서 마지막은 이겁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가 많다. 첫 번째, 원자력만을 보자면은 지금 원전이 세계적으로 보면 2050년까지 세계 시장은 2배로 성장할 거라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든 UAE에 수출한 원자로 자체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설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설치를 해나가고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역량은 더 커질 거고 그것이 우리한테 외화 가득이라는 그런 효과를 갖다 줄 거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SMR이라는 소형 원자로 부분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기술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국내에서는 아직 설치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이나 연구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아까 다른 이제 연사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굉장히 과학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여러 과학이 융합돼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제가 이제 수소로 들겠습니다. 지금 수소 같은 경우에는 1kg에 뭐 한 8,000원 정도 하는데, 원자력 전기를 쓴다면 우리가 이걸 3,400원에 만들 수 있고, 또 앞으로 기술 개발이 되면 이것도 3분의 1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갖고 있는 수소 로드맵에서 얘기한 그런 부분들은 벌써 빨리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방사선 기술을 사용을 하면은 뭐 연료전지 개발이라든지 전력 반도체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퓨얼의 개발이라든지 그런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금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효율이 높은 이제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 기회를 우리가 어떤 한 부분, 어떤 한 과학, 어떤 한 에너지 섹터를 그냥 그 배제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기회라든지 그런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에너지를 싸고 풍요롭게 에너지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박탈당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임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8월 말이었죠. 저희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발표되면서 국회 통과되면서 원자력에 대한 얘기가 사실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10월 말 확정이니까 아직은 조금 더 논의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문제 제기를 좀 해주셨고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위기고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인 만큼 다양한 과학 기술적 선택지를 굳이 지금부터 버려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토론에서 좀 주요 주제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잠시 뒤에 또 자유토론 때 좀 더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토론자입니다. 원호섭 매일경제 기자. 처음에 과학기술 담당 기자로 출발해가지고 지금 산업부까지 같이 이제 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폭넓은 시야로 논평을 좀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원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 원호섭이라고 합니다. 전 탄소 중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장에서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것을 중심으로 짧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아까 이전 발표자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탄소 중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이 구현, 어떤 신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2050년까지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신데, 과연 한국의 그 탄소 중립 정책에 있어서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한국의 과학자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가장 잘 오랫동안 해오고 잘 해온다는 부처가 과연 이번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얼만큼의 영향을 미쳤나, 이런 것도 한번 저는 궁금하고요. 이 과학기술이 저는 여기서 단순히 과학기술뿐만이 아니라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근거들, 즉 2030년, 2050년까지 몇 %를 감축하겠다라고 하면서 내건 근거들이나 그런 것들이 그 정부의 발표가 있고 보도가 나온 뒤에 곧바로 다음 날이 되면 다른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반박이 됩니다. 예, 항상 이 정부가 내세웠던 그 근거 자료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다른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그 근거가 잘못됐다, 그 근거를 잘못 해석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저같이 논문을 써본 경험이 없는 그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 될까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과정은 제가 기사를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당연히 이쪽 이야기 말이 맞게 느껴지다가도 반박되는 또 다른 글을 보고 있으면 또 그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토론이나 어느 연구를 거쳐서 하나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으로 수렴해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저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혹은 뭐 탈원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과학기술에 기반한 뭐 어떤 판단이나 근거, 뭐 정책 결정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아마 제가 에너지화학,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에너지화학 기업들을 출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이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상당히 여러 에너지화학 기업 분들과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이 정부가 우리를 불러서 한번 탄소 중립과 관련된 많은 의견을 물어봤다. 회의도 많이 불렀고, 뭐 세미나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 기업인들을 많이 불렀는데, 가서 열심히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나중에 정책에 나온 거 봤더니 과연 우리 이야기를 들은 건지 의심스럽다. 물론 그 현재 에너지화 기업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대놓고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뭐 이렇게 사석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현업에서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 누구나 공감하는 것은 이 탄소 중립은 어렵다는 것인데, 이걸 구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이 기업의 입장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 탄소 중립 시대에서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업들도 존재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이 목표치에 맞춰서 우리 기업들이 견딜 수 있는지, 그런 준비는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이 잘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저희가 그 토론 때 두 번째로 할 대주제가 나왔습니다. 산업 분야, 기업 쪽에서 바라보는 또 시선은 또 다르거든요. 이거를 또 환경이나 과학기술 쪽에서 접근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또 현실 경제의 또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이야기 있다가 원 기자께 많이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론자 세 번째 최호 전자신문 기자입니다. 이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자고요. 오늘 그런 부분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자신문의 최호 기자라고 합니다.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예전에 그 기자생활 초창기에 그 당시에 이제 녹색 성장, 뭐 BAU, 뭐 이제 2020년 대비 BAU 대비 뭐 20% 감축, 그런 이제 단어들이 이제 와서 막 생각이 나는데요. 그 한참 이제 당시에 뭐 기업들 뭐 반발도 심했고 굉장히 당시에도 시끄러웠던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이제 그 김성호 소장님께 뭐 여쭤보기도 했었지만, 그 뒤로 이제 이행이 됐냐 그럼 사실 이제 그 결과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이제 확인하지 못하고 조금 이제 흐지부지 끝난 측면이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이제 그때와 지금의 분위기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뭐 그 단순히 이제 이게 그 자발적으로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어떤 약속이 되고 뭐 이게 또 규제 비슷하게 이제 작용이 되니까 상황은 확실히 이제 다르다고 저희도 피부로 이제 느끼는데, 그 이제 그렇게 되면 뭐 그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이행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이행 압력이 강해진 건 사실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사실은 준비한 내용이 그 원 기자님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좀 겹치기는 하는데, 그 일단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탄소 중립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제 기술과의 싸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행히 이제 현재 기술을 능가하는 굉장히 좀 파격적인 그런 기술들이 나와야 한다는 건 이제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상황 일련의 그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지금 더 중요한 건 사실 이제 갈등과의 싸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도 앞서 이제 기사를 들어오기 전에 잠깐 검색해봤는데, 그 탄소 중립이 뭐 그 일부 의원들 사퇴하고 그 다음에 그 NDC 목표를 수정한 거에 대해서 뭐 각계 반발도 굉장히 크고, 또 내부에서도 이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상당히 지금 그 시끄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게 앞으로 이제 그 뭐 기업에서 이제 어떤 감축 뭐 목표들이나 이런 것들 정해지는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이제 갈등과 분명히 이제 문제 제기들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게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나가면서 어떤 그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느냐,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이제
아까 그 김성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열린 생태계, 그다음에 이제 과거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의 이제 정책 결정이 조금 이제 힘든 어떤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그 말씀이 굉장히 그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현재에서 이제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얘기나 또는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서 그 근거를 중심으로 어떤 한 방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 이렇게 탄탄하지 않으면 이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생겨서 이제 뭐 과거에 그 과거가 아니죠.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그 저희가 한번 겪었잖아요. 이미 그 탈원전 사태 가지고 얼마나 그 수많은 사회적 그 낭비가 있었고 또 뭐 분쟁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게 더 큰 이슈라고 보면 뭐 이렇게 하루라도 빨리 좀 더 열려 있고 그다음에 좀 정책적으로 어떤 의사소통 체계를 새로운 좀 시도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건 이제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뻔한 얘기이자 좀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현재로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어떤 이런 의사소통 구조나 정책 결정 체계로는 이런 거대한 이슈를 담아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는 뭐 모두가 아마 그 하시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R&D 측면에서도 좀 비슷한 그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사실 뭐 굉장히 많이 이번에도 이제 과기부가 그 R&D 내년 그 투자 방향을 제시하면서 탄소 중립 중요한 꼭지로 담았고 뭐 다양한 이제 요소 기술들을 어느 정도 제시를 했는데 사실 보면 이제 제가 당연히 비전문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백화점식의 어떤 그런 나열들이라는 느낌도 사실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연히 그 아직까지 어떤 기술이 대세가 될지 모르고 투자를 여러 분야에 해야 된다는 데서는 공감은 하지만 그 각계 분야에서 그 여러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뭐 입막음 또는 이제 뭐 분쟁 조정용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요소 담다 보면 정작 이렇게 집중해야 될 분야에는 좀 돈이 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김성교 박사님이 한번 좀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좀 궁금하기도 한 분야이긴 한데 그 아까 앞서 팬데믹 그 과정에서 이제 세션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그 저희가 코로나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뭐 소상공인 이제 일부 사회적 약자들이 정책 이행 과정에서 좀 많이 이렇게 소외되고 피해를 봤다는 말씀들을 아까 하셨잖아요. 탄소 중립도 사실 더하면 더했지 이제 굉장히 많은 뭐 위기랑 그다음에 뭐 직업을 잃는 분들 뭐 그다음에 그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들 뭐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이제 이런 그 아까 뭐 NDC 목표 수립하는 과정이나 또 앞으로 이제 기술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과학하고 약간 그 인문 뭐 사회 이런 이슈를 좀 포괄적으로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서 정책을 수립해 가는 과정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건 제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뭐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일단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어쨌든 간에 이제 안 해본 일을 저희가 하는 거니까 그 정쟁으로 어떤 좀 이렇게 비화가 돼서 사실 좀 이렇게 그 불필요한 논쟁 그다음에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새길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본질을 흐리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일수록 이제 과학적 그 근거와 뭐 정보를 가지고 좀 토론을 해나가면서 이제 그 팩트만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요한 키워드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갈등이라는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발표자와 토론자가 미리 좀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자꾸 나왔는데 과학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상당히 많은 그 결정들이 과학기술 밖에서 정치나 경제, 사회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수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사실 갈등의 형식으로 표출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 저희 제목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탄소 중립의 이상과 현실 어디까지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지금 정했는데 이 제목을 이렇게 가는 게 맞을지 탄소 중립의 이상과 현실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현실로 만들 것인지 방법이 무엇인지 찾을 것인지 뭐 두 가지는 굉장히 큰 태도 차이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졌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갈등들이 또 빚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것이 어떤 논의의 여지 없이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면은 사실 그 갈등을 좀 더 생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좀 더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또 기후 위기 관련해 가지고 늘상 몇십 년째 나오고 있는 이야기지만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는 어떤 불평등, 정의의 문제입니다. 탄소 중립이 이행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그 직종 산업 섹터가 피해를 감수해야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한 정교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사실 뭐 녹색성장기본법, 탄소 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서 또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만 또 시민단체에서는 그것 불충분하다고 굉장히 또 반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아우르면서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양한 키워드가 일단 토론자들 통해서 나왔으니까요. 그래도 발표자분들께 뭐 간단한 것들을 먼저 한번 뭐 대답을 좀 듣고 그 다음에 아까 제기됐던 두 가지 굵직한 주제 원자력과 산업 섹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소장님께서 혹시 뭐 제기됐던 그 토론 내용 중에서 뭐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공정한 전환 탄소 중립이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이제 패널 분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탄소 중립 전환을 하게 되면은 손해 보고 어려워지는 부문, 업종, 계층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반드시 보호되고 지원돼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8월 31일 날 국회 본회의 통과한 탄소중립 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호되고 지원돼야 된다. 여기에는 이견이 당연히 없고 다만 이제 그거를 산업 부문으로 좀 좁혀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예를 들어보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 업종은 대충 발전, 철강, 시멘트, 정유, 석유화학 정도입니다. 그게 거의 90%를 배출하거든요. 대부분 대기업이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거기에 납품을 하거나 벤더의 입장에서 자기가 배출하지도 않았는데 그 업종이 없어지거나 전환되면서 모든 걸 잃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정의에도 안 맞는 거죠. 내가 원인자도 아닌데 이제 전환되면서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지원 보호 대상이라는 거에는 이견이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발표할 때 얘기한 것처럼 투자자들이 발전, 석화, 정유, 철강 이렇게 다배출 업종 대기업한테 탄소 배출 감축을 요구할 때 벤더들도 같이 줄일 수 있도록 생태계 감축을 같이 요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이제 당연히 이제 지원 보호를 받을 텐데 중소기업 스스로도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기가 납품을 하는 자기가 제품을 공급하는 그 대기업이 어떤 요구를 이해관계자한테 받고 있는지의 동향은 좀 살피실 필요가 있겠다. 행동은 도움을 받아서 하시더라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거 저희가 이제 미리 준비했던 미리 받았던 사전 질문에도 있던 내용하고 연관이 좀 되네요. 나중에 좀 다룰 예정이었는데 언급된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9월에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경기도에서 이제 조사를 자체적으로 그 도내 수출 기업들 주로 중소기업들인데 조사를 했더니 3분의 2 이상이 73%가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도 안 하고 있고 한 38%는 아예 할 계획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인 거죠. 대비가 없고 준비도 없는 상태다 보니까 막막해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김성호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남 얘기가 아닌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대책을 좀 자체적으로도 마련하고 조사도 하고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성규 박사님께서도 한번 토론에서 나왔던 주제 중에서 혹시 언급하실 내용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히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공정한 전환을 얘기하지만 그 전환이 평화로울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역사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뭐 경제, 산업, 환경에 의해서 전환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 영국에 있었던 석탄 산업이 이제 문을 닫고 전환되는 과정이었는데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 과정이 과연 갈등이 없었느냐라고 한다면 갈등은 전쟁과 같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다만 그러한 갈등을 발전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소 중립을 얘기를 하거나 탈탄소 전략을 얘기할 때 그 다음날 반박 기사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되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최적 경로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도 그 뒤에 있는 이해관계가 있고 각각의 분야의 전문성이 있고 또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하는 미래 기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의 전망이나 그러한 상황들이 어떤 처한 상황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보나 낙관적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 최적 경로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러한 최적 경로라고 생각했던 것도 정책이나 시장이나 기술의 변화에 따라 되게 가변적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생각을 할 때 되게 유연하고 열리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제가 열린 생태계, 오픈 사이언스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실은 탄소 중립이라는 문제가 과학 기술만의 문제인가, 산업의 문제인가, 사회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 보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들을 배열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의 형식적이거나 형태적인 형태의 어떤 시민 참여가 아니라 어떤 수기 민주주의의 어떤 형태가 지속적으로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전환을 하는데 전기요금이 두세 배 올랐는데 왜 반발을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계속 지지하는가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30년의 논의의 어떤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논의 없이 어떻게 보면 한국만의 길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 30년이라는 우리의 어떤 그 길 앞에서 시민들이 계속 논의를 하고 전문가들은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경로와 전망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진정한 의미의 시민 참여가 하는 탄소 중립을 이루는 길을 과학과 사회가 조화롭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저희 주요 주제들에 대한 토론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주요 주제 선정은 사실 저희가 임의로 한 건 아니고요. 사전 질문은 한 80여 명 넘는 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굵직한 주제들, 반복되는 질문들 추려보니까 크게 언급되는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원자력에 대한 얘기, 방금 임 회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문제를 지적하신 분들이 계셨고요. 또 하나는 두 분의 발표에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던 이제 기업과 산업 분야였습니다. 그 두 분야를 각각 남은 시간 동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현재 뭐 첨예한 문제, 아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 원자력 발전 배제된 문제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임 회장님께서 벌써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전문가분들 발표자께 의견을 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김성규 박사께서 이 분야 또 열심히 또 에너지 쪽 연구를 하고 계신데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탈원전이라는 어떤 정책 기조 때문에 어떤 원자력이 시나리오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탄소 중립에 이르는 경로가 단일 경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 중심 아니면 재생에너지 100%라는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경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우리 경로가 찾는 데 있어서 조건과 어떤 가정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어떻게 보면 기대 효과들이 마련이 될 때 그 경로가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의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아까 말씀드려서 모든 기술들은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이제 원자력의 장점이나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하지만 그 반대의 전망이나 그러한 여러 가지도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떠한 특정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 편향된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드셨을 때 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게 되면 결국엔 태양광과 원자력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데 태양광 전환에 ESS가 낭비된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태양광과 원자력 두 개로 전환이 된다면 원자력도 경직 자원이기 때문에 수소나 ESS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비용은 전환에 있어서 ESS가 필요한 건 원자력이든 재생에너지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기존의 화석 연료들이 빠지게 되면 응당 치러야 되는 인프라 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켜서 A이기 때문에 B로 가면 비용이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보는 건 되게 어떤 여러 가지 가정들이 특정 쪽에 유리하게 된 산출된 가치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이러한 첨예한 대립 속에서 비용과 효과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비용 평가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많은 과학자들의 논의에 있어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갈등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은 해외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비용과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쌓아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김성호 소장님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뭐 해외에도 괜찮고요. 네. 그러면 바로 임 회장님께 좀 뭐 반박도 좋고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실 경우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박이라기보다도 우리 김 박사님도 이제 사이언스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랄까 과학이 뭐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과학자들이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가에 대해 굉장히 그 뭐랄까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대화는 길게 나눠보진 못했지만 일단 뭐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대로 어떤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저 굉장히 거기에 동감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원자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원자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원자력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시간이 길게 주어지지 않아서 제가 ESS 문제는 길게 설명 못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낮에 이제 우리가 전체 전원을 태양광과 원자력 중심으로 재편을 한다면 낮에 이제 태양이 많이 쬐일 때는 우리가 그 원자로 자체를 ESS를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으로 전원을 거의 많이 생산을 하면 원자력에서 나오는 전기를 뭐 용융염이라든지 그런데 저장을 해놨다가 밤에 그걸로 스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수소 얘기 아까 제가 조금 했는데 원자력 발전 아니면서 나오는 전기와 스팀을 이용해서 그거를 계통에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수소를 생산해 놓는 거죠. 그럼 그렇게 생산된 수소를 가지고 또 태양열이 죽어 있을 때는 그걸 또 이제 배터리 대신에 이제 그걸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뭐 ESS에 700조 든다, 뭐 1200조 든다 이제 그거는 태양광 오온이 아니면 재생에너지 오온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돈이 드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을 원자력과 태양열을 이제 결합을 한다면 원자력 자체가 그런 어떤 간헐성을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적은 경제적인 비용을 지출을 하면서도 탄소 중립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저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아까 저희 사전 토론할 때는 등이 열띠게 나왔었는데 살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김 박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원전 그래서 지금 화석연료 기반의 그 발전원이 사라진 다음에 더 지어야 될까요? 아니라면 어떤 이유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더 짓고 안 짓고가 과학계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결국에는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것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원자력에서 말하는 그 수전의 자체는 사실은 재생에너지 확장을 대응하는 주류 기술은 아니고 원자력 학회 측에서 원자력의 그런 존속 가능성을 위해서 논의되는 기술이고, 그러한 부분을 전력 개통이나 전력 산업에서 어떤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능성은 있지만 또 시장을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확장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결과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기보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고, 또 한쪽의 의견만 들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력 계통의 변화는 혹시 지금 현재 원전이라든가 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쪽에 어디에 지금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결국에는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 확장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원전을 그러니까 그 유지 보수를 통해서 그 수명을 연장하는 흐름은 명확하게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소 중립에서 2050년을 얘기를 할 때 원자력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탈원전 계획에 따라서 원자력을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부분들이 고려가 됐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연성 있게 생각을 한다면 필요하다면 원자력 수명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할 때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주류 에너지 아니면 주력 에너지원으로 보는 관점이 현재 기술이나 시장의 관점이라는 부분을 고려하지만,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는 다양한 경로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경로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는 부분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중에 중요한 요소지만 전부가 아닌 부분이 과학기술적인 측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과 한 2, 3년 전하고 달리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그 전력 계통에서 어떤 주류로서 주류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발전원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어떤 분위기 변화 이런 것들이 좀 감지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은 원전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방금 김 박사님께서 말씀을 여지를 남겨주신 것처럼 모든 국가의 상황이 다 같지 않고 한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강력하게 발달된 산업과 확고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임 회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여쭙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김 박사님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은 현재 있는 원전들은 이제 좀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연장까지 가능한데 추가 건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아끼셨거든요. 근데 사실 원자력 산업계나 학계에서는 그 이상을 좀 원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뭐 구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비유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비유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모두 자식들이 공부 잘하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야 공부 좀 해, 너 뭐 할 거냐? 그러면 나 오늘은 좀 놀고요. 뭐 내일부터 공부해서 내가 뭐 기대 부응할게요. 뭐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애들이 얘기를 하면, 근데 부모는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아이고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되는데 뭐.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50년까지 해야 될 걸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탄소라는 거는 그때 발생한 레이트의 문제가 아니라 어큐뮬레이션이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거는 최대로 줄여나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신한울 3, 4호기 지금 인허가만 받아놓고 못 하고 있는 거 그거 합시다라는 얘기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젠가요 보면 이제 100만인 서명 이제 100만인이 넘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의 방도가 될 수가 있고, 김 박사님이 사실 저를 대신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수명 연장 우리 30년만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를 60년, 80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굉장히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기술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1,400메가와트짜리 1.4기가짜리 원전을 우리가 질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진 것들은 뭐 600메가와트 뭐 이런 작은 것들도 있죠. 그러면 뭐 40년 이렇게 쓰고 나서는 새로운 그 자리에다가 새로운 걸 리플레이스를 할 때는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캐패시티가 큰 거를 지어가는 방도,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당장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발생하는 탄소의 양을 줄여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원자력 규제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규제에 대해서도 그 규제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원전의 이용률을 낮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 봤듯이 그 실질적으로 그 원자로를 재가동을 못 하고 있던 것들을 규제 문제를 풀어가지고 재가동을 하니까 전력 예비율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여유를 가졌던 경험들을 우리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같이 얘기하고, 이런 자세 아니면 우리의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그런 전체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원 기자나 최 기자 중에 코멘트 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압축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토론자들도 발표를 하셨고 발표자도 두 분 다 언급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국가에서 이제 기업 산업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에 함께하게 할 것인가, 많은 논의가 있는데, 사실 저희 질문도 많이 왔어요. 너무 이제 어려운 거 아니냐, 산업 입장에서 힘든 거 아니냐. 뭐 그런데 또 한편에서 또 에너지가 싸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이 분야는 아까 발표도 해주셨지만 김 소장님께서 좀 지금 우리가 산업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어떤 이유들 좀 더 한번 좀 말씀을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기업의 생리에 맞게 단기더라도 전략을 짜야 지속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기업한테 이윤을 포기하고 미래를 위해서 희생해라, 이거는 이제 CEO가 그런 마음 먹었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은 철저히 생리에 맞게 이윤을 창출하는데, 이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고객이나 기업을 둘러싼 아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주주,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추는 주주가 있겠고, 또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고객사가 있겠고, 내가 원료를 싸게 살 수 있는 공급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탄소 중립은 비용을 들여서 환경 처리 시설을 들여서 코스트를 올려라라는 것도 당연히 한편이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만족시켜서, 고객이나 주주의 요구를 만족시켜서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추고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변화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의 상승과 시장의 변화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한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양쪽을 다 봐서 전략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 제가 이제 5대 그룹 회장님 중에 한 분하고 오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는 적어도 회장님이 절반도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목표가 주어질 겁니다. 당장 주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동종 업종 내에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따라서 10년 후에 왕창 달라질 겁니다. 마켓 내 포지션이. 기업은 죽으나 사나 마켓 내 포지션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이 전략적 선택으로 다른 경쟁자와 확 벌리거나 아니면 확 벌어지거나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 드려봅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다, 생태계가 바뀌고 있다는 어떤 그런 맥락에서도 또 해석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뭐 붉은 여왕 비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전체가 다 그 노력을 경주하는 그 시대가 되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올라타지 않고 같이 뛰지 않는 곳은 오히려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일 건데, 2030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올해 다 갔다고 생각하면 이제 8년 남은 건데, 사실 굉장히 코앞이잖아요.
과연 어떻게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많이 듣는다고 했는데 그 원 기자께서 그래도 기업들도 억울하거나 뭐 너무 답답한 면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들이 좀 그런 면이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기업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탄소 중립에 대한 논의는 전력 측면에서만 이야기가 오고 갔느냐? 왜 산업 측면, 우리 입장에서는 왜 어떠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한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국내 정유, 뭐 석유화학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SK, 뭐 종합화 이런 곳은 사명까지 바꾸고 앞으로 이제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뭐 친환경 플라스틱, 뭐 석유 사업을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많이 발표를 하고 정말 적극적 전사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약간 그 꼭 해야 한다는 어떤 꼭 해야 한다는 간절함과 함께 과연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기업들이 많이 하는 말은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의 많은 꼭 도와달라는 말이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 세제 혜택이라든가 혹은 기술 개발을 우리가 마음껏 투자를 할 준비는 되어 있으니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 달라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과학기술 분야 쪽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뭐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도 그런 연구들 요새 이제 뭐 키워드로서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아직까지 뭐 기업하고 이렇게 긴밀한 그 기술 개발 연구 이런 쪽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현장에서 좀 어떤 이런 분야를 좀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들 아까 뭐 백화점식으로 많이들 이렇게 펼쳐서 이것저것 다 해보는 분위기가 좀 아쉽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혹시 뭐 그런 쪽으로 좀 최근에 또 눈에 띄는 뭐 기술 영역이라든가 뭐 지원되고 있는 어떤 기술 분야가 좀 있는지요? 최호 기자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뭐 R&D에 관련해서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게 이제 뭐 신기술들은 막 시작되는 분야여서 저도 이제 그냥 이제 방향성 수준에서 이제 어느 기술들이 언급되고 있다 그 정도 이제 아까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지금 이제 저도 사실 뭐 최근에 이제 그 가스 업체 분하고 이제 잠깐 이제 뭐 전통적인 이제 그 옛날 산업이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굉장히 뭐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현재 갖고 있는 뭐 기술의 어떤 유사성이나 연관성을 봤을 때 이제 그 가스를 개질하면 수소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수소 쪽 산업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 수소 시대 관련해서 이제 상당한 뭐 비전이나 이런 걸 제시해서 이제 사업을 굉장히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현재 기술로는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닥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얻기에는 비용도 지금 아직까지는 뭐 그 부생수소 외에는 사실 이제 뭐 경제성을 논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그거를 뭐 혼자 뛰어들어가지고 그 R&D로 해서 뭐 수소를 싸게 개발 그건 사실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한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 정부에서 이제 그 조금 더 이제 좀 뭐랄까 세밀한 뭐 가능성이나 그다음 R&D 같은 거 기획들을 할 때 이제 기업 얘기들을 좀 더 많이 들어주고 그다음에 좀 힌트도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어떤 하소연 같은 것들은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유추해 보면 사실 이제 R&D라는 게 뭐 없는 기술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다행히 이제 정부가 뭐 초기 기술들은 이제 끌고 나가서 나중에 이제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 보면 좀 초기 단계부터 그 R&D 기획 단계부터 기업이랑 좀 활발하게 좀 협의 많이 해서 지금 아마 이제 정부도 뭐 R&D 그 협의체라고 만들어 놓고 아마 탄소 중립 분과를 가장 먼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이렇게 활발한 논의 그리고 이제 그 기존의 협의체와 좀 다르게 많은 좀 이렇게 성과나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이제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짧은 코멘트 정도만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코멘트를 해준 두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분께 혹시 뭐 한마디씩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기 박사님부터. 네,
사실 과학의 역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과학 미래의 숙제를 미루는 어떻게 보면 왜곡된 도구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함에 불구하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성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경쟁력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제 스스로도 민간 기업 출신이고 민간 업체에 대한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하나 드리면, 제가 오늘 발표의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과학기자협회가 주최해서 제가 기술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 중에 굉장히 기업이 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롱텀을 보고 기술 개발을 하는 것도 물론 한축으로 중요하지만 이미 고민을 많이 해서 특허로 나와 있는 기술들을 분석해서 나하고 맞는 기술을 확보해 놓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네, 뭐 여러분들 말씀하셨듯이 탄소 중립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소외계층이 없도록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유지하고 국내에서 킵할 수 있는 재화는 그만큼 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지금 강점으로 갖고 있는 기술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강점의 기술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될 기술이 있다면 그것들은 또 그건 나름대로 또 개발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먼 미래만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할 일은 바로바로 지금 하자. 바른 여러 대화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지금 할 일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한 섹터만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융합된 형태의 과학,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를 찾아가지고 제도 아니면은 지원책을 통해서 또 기업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워낙에 넓은 분야를 다루는 주제다 보니까 사실 많이 아쉬움이 남아요. 어떤 주요한 키워드들이 제시만 되고 회수가 안 됐다는 좀 느낌도 드는데, 뭐 그만큼 난제고 전 세계가 다 달라붙어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의 기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차근차근히 해야죠. 지금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길게 볼 수 있는 것들 같이 보고 하나씩 전략을 세워가면서 좀 갈 수밖에 없고요. 여러 분야, 여러 계층 다 같이 좀 수기를 통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